자, 아까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 23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알령 뭐 이런 그 난생 설화 이야기 쭉 나오는 거 넘어가고요. 그 23페이지에 한 네 번째 단락 정도를 세 번째 단락 정도를 보면 아령과 같은 집단 출신의 남성 알지는 천신족 특징. 그래서 왕이 오르락고 이 계림이라는 게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단락에 신라를 가리켜 신라.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닭숲인데요. 옛날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오골개라든가 이런 거 막 숲에서 이렇게 다 키우죠. 그런 곳을 계림이라고 그래서 계림은 신라를 가리킵니다. 곳에 황금개가 있고 흰 닭이 울었다. 왕의 측근인 호공이 괴를 열어보니까 들어있던 아이가 알지예요. 황금개에 이제 협거새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난생 설화인데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구비문학 공부하실 때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도 이제 그 석탈에 나오죠. 유래. 자, 애국 동북쪽 천린화되는 곳 용성국에 잉태된 지 7년 만에 알로 태어난 왕자를 버렸죠. 괴다 버렸더니 신라 객가의 늙은 할머니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구조자라고 그래. 구조자. 할머니가 이제 구출하죠. 구조자가 등장을 해. 그래서 자라서 토암산에 올라가서 토암산 경주에 가면 토암산이 있죠.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고 머물렀고 이제 뭐 그 자기 집안은 대장장이어서 숯을 묻어놓는 것이 소유권을 판별한 증거라고 하면서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 다른 자료에 가락구기가 수로와 싸우다가 왔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하여튼 이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자,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24쪽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24쪽. 거기 이제 위에 있는 건 뭐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어, 거기 이제 보시면 24쪽의 아랫부분을 볼게요. 24쪽의 아랫부분 마지막 단락 밑에 정견 모주는 거기 이렇게 시작되는 것부터. 그래서 웅녀는 아시겠죠? 곰이 웅녀잖아요. 유아, 해모수의 아내였죠. 또 산두성모와 상통하는 지모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견 모주라는 거예요. 환웅이나 해모수 같은 남성 상대역은 등장하지 않고 천신에게 응감되어서 어, 그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선도 상성모 쪽과 가깝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존재가 있고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결혼을 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인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거는 또 읽어보도록 하고요. 25쪽 보세요. 25쪽에 그 네 번째 단락을 볼게요. 25쪽에. 거기 보면 건국신화에서 일본과 관련되는 점. 이게 이제 연호랑 세우녀예요. 연호랑 세우녀.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신라 해변의 백성이 바위 같은 것에 실려 일본에 가서 그곳에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세우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던 재앙이 사라졌다. 일본으로 이주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나라를 세운 집단의 건국 신화가 그런 모습을 담아있다. 이거는 좀 재밌는 게요. 제가 일본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 아스카 유적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 진짜 싫어해요. 이 아스카 유적지를 가봤는데 오사카 쪽에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부여를 가는 거하고 똑같아 느낌이. 전 부여 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완전히. 야, 그걸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일본에 상당히 전해졌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스카 유적지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6쪽을 보면 26쪽이 탐나 제주도라고 그랬죠? 이 제주도는 이제 거기 그 둘째 줄에 보면 26쪽에 을라가 있어요. 을라.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는 부을라, 고을라, 양을라 이렇게 쓰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을라라는 게 왕의 왕, 왕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 을라를 백제 시대는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어라하라고 써요. 어라하. 그렇게 됐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씨, 고씨, 양씨가 바로 제주도. 이해가십니까? 성이 부씨.
고두심 그 연예인도 제주도잖아요. 이렇게. 또 부시도 그 제주도고요. 양씨도 제주도예요. 그래서 보울라, 고울라, 그 양을라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삼성열이 제주도에 감이 있는데 새 성씨가 그 튀어나온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열에 가보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올라왔다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그게 삼성열이에요. 가보면 있습니다. 삼성열이.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세 번째 줄 땅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삼성열이다. 그리고 세 사람이 사냥하며 살고 있는데 나무로 만든 함이 떠와가지고 함 속에 처녀셋과 망아지, 송아지, 오국의 씨앗이 있었고 처녀셋은 일본국 공주로 가면서 세 사람이 아내가 되기 왔다. 그래서 이제 생업을 한 게 이제 제주도다 이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는 그런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8쪽. 그 가면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시대 설정의 이유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대로 가면서 이제 점점점 중세로 가는 이야기인데 29쪽을 볼게요. 29쪽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첫째 줄에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왔다는 설 밑줄 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쓰세요. 기자가 우리나라 땅 왔다는 거. 기자조선설이 있었죠. 그래서 한자가 은나라 글자다. 고조선이 수용의 주체였으리라는 추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는 우리의 글자가 아니라 이 원래 이제 뭐 설로는 창힐이라는 중국의 사람 이제 그 상상 속의 왕이 새가 이제 눈 발자국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찍는 그 모습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이 한자는 중국의 글자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위만 조선 무너뜨리고 한사곤 설치하자 뭐 이제 철기 등의 한자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죠? 그 사군은 여러분 네 개의 군자 낭랑 뭐 그 진번 임둔 현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리고 4.2의 전설 민담 시대. 신화 전설 민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로 가면 신화가 있고요. 신화 세계가 어느 정도 되면 뭐가 된다? 전설과 민담이 생겨나요. 자, 근데 신화는 무슨 신화가 연결돼 있다? 건국 신화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0쪽 넘겨보세요. 30쪽 넘겨서. 자, 여기다가 좀 쓰세요. 30쪽에 신화의 종류가 있는데 한 5가지가 있어요. 신화의 종류는 첫 번째가 창세신화. 나라를 처음 만들어요, 세상을. 자, 두 번째가 건국신화. 건국신화는 지금 계속 나왔죠. 뭐였습니까?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또 수로왕도 있어요. 수로왕, 수로신화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성시, 시조신화가 있고요. 이 성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자, 네 번째, 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을라, 고을라, 양을라 이런 거 있었죠. 자, 네 번째가 마을신화. 이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좌정 신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좌정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앉을 자자에 굳을 정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리 공주하고요. 이 제석 본풀이에요. 이 바리 공주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바리는 바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버리다. 바리는 버린다. 왜? 한 나라의 왕이 딸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다 딸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도 딸이에요. 그래서 딸을 버렸다. 거기서 나온 게 바리공주예요, 바리공주. 근데 이제 결국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하자 이 바리공주가 이제 막 이 정승하고 몇 년씩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약을 그 구해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는 이야기가 바리공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제석 본풀이는 이제 본풀이는 어떤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이야기.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이야기. 이걸 뭐라고 한다?
봄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의 신화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이 없어요. 증거물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거물이 없어요. 지배자의 어떤 그 특권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밑에 나오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달 전설 나왔죠? 레전드라고 하죠, 우리가 레전드. 그래서 이 전설은, 음, 이제 증거물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증거물.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에 있는 전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보세요. 31쪽에. 전설에서 세계의 횡포를 문제 삼고 민담에서 자의 가능성을 내세운 것은 표리 관계가 있다. 이런 표리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 거표자에 속리자입니다. 이걸 표리라고 그래. 이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표리 관계, 겉과 속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설은 싸우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세계의 횡포라든가 이런 장벽에 대해서 싸우는 이야기. 이게 전설이죠. 전설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전설은 거의 비극으로 끝나 희극이 별로 안 되죠. 죽어요, 싸우다가. 죽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민담은 흥미 이야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미천한 처지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위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는 민담은 역사서에서 거부하지 못했다. 그렇죠? 민담은 결국 이제 민담은 그래서 거기다 좀 써보세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삶의 지혜와 슬기를 이야기하는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민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신화와 전설에 대해서 좀 이건 도표를 제가 그려볼 테니까요.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 전설을 좀 그려볼게요. 좀 대충 여러분 좀 이쁘게 그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분,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소재, 증거, 주인공.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화가 있고 여기에 전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화에서는 범우주적인 이야기를 다뤄요. 전체적으로 큰 이야기죠. 자, 전설은 일상을 다루겠죠. 자, 그다음에 신화에서는 우주를 다뤄요. 자, 전설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증거란 거, 우주가. 전설은 있어요. 아까 있다고 그랬죠? 갓바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인공은 신이고 비극적 주인공이죠.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결국 이제 비극적 주인공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전설에서는. 그러니까 신화는 우주가 증거예요. 광범위해 되게 증거물이. 우주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짧은 노래 등장. 이제 4.3이 아주 하이라이트 여기서는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문학 공부입니다. 자, 짧은 노래 이제 보세요. 구지가, 그다음에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구지가는 구호, 그냥 우리말로 쓸게 돼가지고 한자로 쓰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끼기야. 이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거부가, 숙이었냐, 머리를 내놓아라, 약불렸냐,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 번작이 끼기야, 구워 먹으리. 이게 구지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지가는 어떤 위대한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이 남방 쪽에서 만들어진 노래죠. 구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지만 이 거북은 결국은 이제 위대한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북은 위대한 인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가 머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제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 태어날 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위대한 왕의 출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구지가예요. 구지가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공무도화가는 이거죠. 공무도화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화 이문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타아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아 가신님을 어이할꼬.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게 공무도화가입니다. 이때 이제 무는 없을 무자지만 이거 없다는 뜻이 아니라 멋마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금지사예요, 금지사. 이때 무는 멋마지 마라.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 물을 마침내 건너셨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그래서 이별의 어떤 장면을 이야기한 그런 노래죠. 공무도화가는 뭐 여러분이 또 고등학교 때 다 국어 시간에 배우셨던 이야기고요. 뭐 여기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는 이제 그 광리자고라고 하는 어떤 뱃사공이 이제 그 뭡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빠져 죽은 걸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그 뭡니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옥이라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항조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였죠? 편편항조. 편편항조. 그냥 우리말로 쓰세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자 다 나오니까. 자웅상의, 여마지독, 수기여귀. 그래서 뭐였죠? 펄펄 나는 황족,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의지한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여마지독,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수기여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여러분 이 정도 구지가 공무도하고 항조가는 그냥 안 보고 머릿속에서 외우셔야 돼요. 9595 수기였냐 약불렸냐 번작이 끼기야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하 편편항조 자웅상이 수기여기 연마지독 수기여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걸 좀 머릿속에다 놓고 있으셔야죠.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여러분이 써놓으시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한자 하나하나 다 쓰려면 날 새야 되고 여러분 또 그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말로 음만 달아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거 염두에 두고 31쪽 볼게요. 자 고대가 아니라 일컬어진 구지가 이렇게 났죠. 여러분 구지할 때 이 지자는 뭐냐면 이 지자 구지할 때 이 지는 뭡니까 뜻 이런 뜻이 뜻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구치할 때. 공무도화가 할 때 무는 멋마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도는 건널 도자예요. 강을 건너지 마라. 황조는 꾀꼬리라고 써서 꾀꼬리를 황조라고 하는 거예요. 황조가 꾀꼬리예요. 전부 다 서정적인 노래죠.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이라는 거고 자 구지가는 밑에 보세요. 가락국 건국 신화에서 거북더러 머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전후의 말이 있어 길게 이어진 노래다. 별도로 드러내 한역에서 소개한 걸 보면 독립성이 있었다. 자, 성덕왕 때 수로라는 이름의 부인이 해변에서 용에게 납치돼요.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수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한자로 하나는 머리 숫자에 머리를 내놔라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있잖아요. 수로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슬로자가 아니라 드러낼 로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로가 있어요. 물길이 있어요. 수로. 수로 부인할 때는 이거예요. 수로는 뭐냐? 양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양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양수, 여자일 때는 수로 부인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남자는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수로. 이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릉에 가면, 강릉에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요. 이런 그 헌화정이라는 게 있어요. 헌화정. 헌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수로 부인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구지가 있죠. 이 구지가와 같이 쓰는 것이 해사가 있고요. 해가가 있어요. 해가.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헌화가가 있어. 헌화가. 여기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해가는 이 구지가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제 용이 이제 그 뭡니까
수로부인을 잡아가 버려요. 이거 용은 귀족을 가리키는데 9595 출수로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놔라. 출수로죠. 수로부인을 내놔라. 어, 남의 부녀자를 뺏은 죄가 얼마나 크냐. 만약에 네가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버리겠다. 이게 재밌는 것은 해가와 이 구지가의 어떤 구조가 비슷해 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죠. 구지가 해가가. 그다음에 헌화가는 이제 이 수로 부인이 강릉에 있었는데 이 절벽에 그 뭡니까 꽃이 하나가 피어 있어요 절벽에. 그래서 이 꽃을 누가 따올 거냐라고 했는데 소를 끌던 노인이 그냥 그 암벽 등반가처럼 산을 이렇게 막 올라가 가지고 이 꽃을 따서 이 누구예요?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그게 뭐예요? 헌화가입니다. 헌화가예요. 헌화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구지가는 가락고 건국 신화에서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고, 여기 쭉 나오죠. 수로 부인, 제가 수로도 이야기했죠. 해가와 구지가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지가에서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고, 해가에서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놔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은 이 출수로라는 말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수로 부인 내놔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수로가 물길이잖아요. 물길을 열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진도나 이런 데 가면 물길, 바닷길이 막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구지가는 이제 그 여기 나오죠. 그 구술하지 않을 때 무당이 아닌 예사사람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대 문학의 총체성. 그래서 이제 이 구지가하고 이제 그 헌화가 이런 데 보면 막 막대기로 땅을 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그 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거 넘겨보세요. 32쪽. 공우인 악기 이야기했죠. 공무도화가 이 여옥이라는 이제 여인이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그러니까 공우인은 현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현악기. 요즘으로 이 공우인을 말한다면 약 작은 기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모양으로 된 악기예요. 그걸 타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공우인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유래 나왔죠. 조선의 진졸 광리자고 새벽에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 백수광부라고 그래요. 그 이제 술병을 끼고 그래서 이제 이 백수광부를 뭐라고 하냐면 써보세요. 디오니소스라고 해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누구죠? 주신이죠. 술의 신이라고 이제 칭하죠. 비틀거리는 강을 건너죠. 아내가 따라오면서 그 말려도 듣지 않고 빠져 죽어요. 아내는 강을 건너가면서 공무도와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집에 여옥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옥이 연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제기된 많은 견해 가운데 모습이나 거동이 예사롭지 않은 점을 보아 죽은 사람이 아마 무당일 것이다라는 점도 있고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은 황홀경에 띈 이게 또 재밌죠. 이거는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무당이 작두타는 이야기라는 거. 이걸 엑스터시라고 해요. 엑스터시. 무아지경.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노래로 표현했다는 그 설도 있어요.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무아지경. 그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패, 자살의 의미는 무당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옛날에 왕이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무당. 그러다가 무당의 존재가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뭡니까 왕꽃 보살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오잖아요. 무당의 존재가 추락했다. 그걸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3쪽. 33쪽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달라. 황조가 나왔죠? 노래를 지은 사람은 의리왕이다. 자, 골천의 사람에 따른 화희. 화희는 요 벼와자거든요. 그러니까 토착인이라고 써보세요. 토착인. 화희. 그다음에 옆에 치희는 이주민이라고 써보세요. 이주민. 그래서 재밌는 건 치자가 무슨 치자일까요? 꿩치자예요. 꿩치. 꿩치자예요. 자, 이 치자를 보면 이렇게 화살이 보이죠? 이게 새거든요. 새인데 화살. 그러니까 꿩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죠. 막 깃털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니까 벼는 토착이잖아요. 벼는 정착해야지 재배하잖아요. 그다음에 꿩은 날아다니니까 이주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서사적으로 쓴다면 토착민과 써보세요.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주민의 갈등. 그러면 이 토창민은 누구예요? 아까 했잖아요. 화희고. 이주민 누구예요? 치희죠.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주민인 치희가 중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서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서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치희가 중국으로 갔을 때 슬퍼하고 불렀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죠. 또 싸운 끝에 치이가 고향을 돌아갔고 유리왕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왕이 갈 때 꾀꼬리를 보고 지었다. 여기 나왔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이제 쭉 그러니까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황조가는 이제 유리왕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 공무도화가는 그 밑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일반 백성이 불렀고 황조가는 유리왕이 불렀다. 그다음에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게 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고 이를 계기로 세계를 자화하는 방향을 택해서 서정시. 자, 이 세계를 자화한다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국화협회서에서 국화라는 꽃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누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누님을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문학에서는 세계의 자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